안녕하십니까? 소우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영정조 임금 시절의 문신이었던 인매가 저술한 야담 집에서 한 꼭지 빌렸습니다. 수렁에 빠진 남자를 건져 올리는 어떤 기생의 순정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장생은 한양 부잣집의 외아들이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 뒤 묵과에 급제한 장생은 금군에 속하게 되어 임금이 나들이 할 때 타는 수레뒤를 따르는 친위병이 되었다. 젊고 잘생긴 데다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까지 많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날마다 화려한 옷에 채색신을 받쳐 신고 유흥가를 찾아다니며 질탕하게 노는 등 돈을 물쓰듯 하였다. 그러다가 소화라는 기생에게 홀딱 반하여 그녀의 의복과 놀이개, 비단과 진주는 말할 것도 없고 집안 살림의 자질구레 한 물건까지 다 사주었는데 한 번에 천금의 돈을 내던져도 조금도 아까워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서 더 이상은 선물을 사줄 수가 없게 되었다. 기생어미는 차츰 장생을 싫어하며 박대하는 기색이더니 장생에 들으라는 듯이 치부책을 펴놓고는 소화를 나무라기 일쑤였다. 덜어는 소화를 숨겨놓고 만나지 못하게 할 적도 있었다. 급기야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 마침내 알몸뚱이만 남게 되자 장생도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마침내 기생방 출입을 그만두었다. 임금의 친위병이란 비단으로 지은 점포에 화려하게 장식한 준말을 타야 하는데 장생의 궁색한 모습은 친위병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그만 금군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말았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끝에 설상가상으로 아내까지 병을 얻어 덜컥 죽고 보니 장생은 더욱 의지할 데가 없었다. 친척집을 두루 찾아다니며 끼니 때가 되면 나물죽 따위를 겨우 얻어서는 감지덕지하며 먹고 밤이면 행랑의 빌부터 새우잠을 잤다. 굶주리고 떨며 고생하다 보니 지난날의 곱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때국이 흐르는 얼굴에 다 떨어진 옷, 교양 없는 말과 행동 거지는 누가 보아도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분명하였다. 그 뒤 소화는 기생어미가 죽어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자 타고난 용모와 재주로 단번에 장안의 명기로 이름을 드날리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소화의 집 문은 찾아오는 풍류객들로 늘 저작거리처럼 북적거렸다. 하루는 마침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소화 혼자 주련 밑에 앉아 오랫동안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하더니 문득 심부름하는 계집종을 돌아보며 물었다. 장선달님이 어째 오래도록 우리 집에 찾아오시지 않느냐? 손가락을 꼽아보니 벌써 몇 년이 지났구나. 혹시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없었느냐? 장선달님 말씀이에요? 이따금 운종가에서 만나고 나는걸요.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 여인 얼굴로 늘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녀요. 저를 보면 부끄러운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늘 모른 척 지나가요. 나도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해요. 불쌍해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구나. 나중에 혹시 그분을 만나거들랑 잊지 말고 내가 한번 오시란다고 여쭈어라. 며칠 뒤 계집종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는 말했다. 장선달님께 한번 오시란다고 여쭈었더니 오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소화가 말하였다. 내가 말을 잘못 전달한 모양이다. 내 말을 제대로 전했으면 오시지 않겠다고 하실 리가 있겠느냐? 소화는 곧 방으로 들어가 종이를 잘라 깨알 같은 글씨로 수십 줄의 긴 편지를 쓰더니 그것을 거북이 모양으로 이리 접고 저리 접어 계집종에게 주며 신신당부하였다. 내가 이것을
그춤에 잘 건사했다가 장선달님을 만나거들랑 꼭 전해다오. 그래놓고도 미심쩍은지 조심해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다. 며칠 뒤 밤에 손님 5, 6명이 우르르 찾아왔는데 모두 금군과 포도청의 포교들이었다. 소아는 등불을 도두어 켜고 술과 안주를 차린 다음 건주가를 부르며 흥을 돋우었다. 때는 한겨울이라 된 바람이 사납게 불고 농보라가 땅을 치고 있었다. 계집종이 지게문에 기대 서서 말을 전하였다. 장선달님이 오셨어요. 문 밖까지 오셔서는 사람이 많아 부끄럽다 하시며 들어오지 않으시겠다고 하네요. 소아는 계집종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총총걸음으로 달려나갔다. 장생은 문 옆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나뭇잎 같은 호돛자락을 양팔로 꺾인 채 몹시 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소아는 장생의 앞으로 와락 달려가 손을 잡아 안으로 끌었다. 외딴 방에 앉자 그녀는 장생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가려내라. 옛날 천금을 물 쓰듯 하던 미소년이 어찌 갑자기 이 꼴이 되었단 말이오? 소아는 검은 오치를 한 바탕에 붉은 무늬를 넣은 상자를 열어젖히더니 비단 저고리, 흰 양털로 만든 갓옷, 세족제비 가죽, 담비꼬리 모자 등을 하나하나 손수 꺼내 보였다. 이것은 모두 선달님이 주신 것이오. 내가 간수해두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끝내 오시지 않았으니 대체 어찌 된 일이었어요? 남녀 사이의 사랑에 빈부가 무슨 상관인가요? 선달님은 저의 무엇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듯이 발길을 끊으셨단 말이오. 하며 장생의 손을 부여잡고 한참이나 목이 메어 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옛날에 선달님은 구름처럼 이어진 고대광실 너른 집에서 은자를 산처럼 쌓아놓고 지내며 비단옷을 입어도 좋은 줄을 모르시고 고량진미를 드셔도 맛있는 줄을 모르셨지요. 사람마다 선달님을 어여삐 보고 온 세상이 선달님의 처지를 부러워했는데 그만 보잘것없는 제게 반해 다니시다가 그 많은 재산을 빗자루로 쓴 듯 깡그리 날려버리시고 부인마저 돌아가시고 집안도 망해 신세가 이 지경에 이르셨네요. 이는 첫째도 저 때문이요 둘째도 저 때문인데 제가 어찌 선달님을 저버리겠어요? 지금 제가 비단 옷을 입고 사는 것은 다 선달님의 재산이지요. 그러니 제가 이것을 다 바쳐 선달님을 봉양하리다. 비록 머리칼을 자르고 심장을 도려내는 것도 사양하지 않으리니 이제 다시는 저를 멀리 버려두지 말아주세요. 엎어져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느라 소아가 말을 잇지 못하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여 한숨을 짓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내가 한마디 할 말이 있소이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집의 발길을 끊어 낭자에게 장생만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어떻겠소? 하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거참 옳은 말이요. 하였다. 마침내 다들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고는 뿔뿔이 흩어졌다. 그날 밤 소아가 장생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손바닥으로 눈물을 쓸어내리며 제 속을 토로했다. 이 길에 든 일에 저는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백설같이 순수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이 저를 받아들여 옆에 두기를 원하신다면 새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후로 평생 정조를 지킬까 합니다마는 서방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장생 역시 소아 앞에 무릎 꿇고 맹세했다. 그대가 하는 말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을 위해 순결을 지키겠소. 두 사람은 찬물 한 그릇 떠놓고 신불께 맹세한 후 부부가 되어 같이 살았다. 모아둔 재물이 잠옷 넉넉한 데다가 그녀가 알뜰하게 살림을 잘 꾸려나가서 장생은 비로소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 하루는 소아가 계집종을 데리고 친정아버지 제사에 다니러 갔다. 마침 어릴 때 같이 컸던 중마고우가 부친의 회갑에 참석해달라는 편지를 여종을 통해서 장생에게 보냈다. 그런데 어쩌나 마침 큰 비가 내려 홍수가 났다. 그래서 그날 여종이 돌아가지 못하자 부득이 아랫방에 재웠는데 그 여종이 젊고 더할 나위 없이 예쁜지라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이 동요되어 억누르기가 어려웠다. 이에 일어나 여종이 자는 방문을 자물쇠로 잠갔다. 돌아와 누웠어도 마음은 여전히 동요되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열쇠를 지붕 위로 던졌다. 그래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마음에 계속 속삭였다. 여염집여자도 아니고 여종에 불과한데 뭐가 문제야? 아내는 내일이나 되어야 올 텐데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 되잖아. 열쇠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찾으면 되고. 장생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자기 뺨을 서너 번 때렸다. 정신 차리자.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공자님도 부처님도 아니고 이길 수 없다. 이럴 때는 36개가 상책이다. 뒷산에 올라가서 밤새 헤매다 보니 벌써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간밤에 백일몽을 꾼 것도 같았고 온몸이 날아갈 듯 상쾌한 것이 어떤 경계를 넘어선 것 같기도 했다. 집에 와보니 아내가 친정에서 벌써 돌아와 부엌에 있었다. 아내가 여종이 자는 방을 눈짓했다. 어떻게 된 일이냐는 뜻이겠지. 그래서 장생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의 품속에 물처럼 스며들며 속삭였다. 여보, 고마워요. 장생도 그의 아내도 말 그대로 옆눈 팔지 않고 평생 백년해로 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금군은 조선시대에 설치되었던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 경비하던 친위군을 말합니다. 점포는 싸움터에 나갈 때의 옷차림입니다. 운종가는 현재의 종로입니다. 운종가라는 말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는 거리라는 뜻이라고 하는군요. 괴춤은 고이춤, 허리춤 때로는 호주머니의 방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괴춤의 사전적 어미는 고이나 바지의 허리를 접어서 여민 사이를 말합니다. 된 바람은 북풍입니다. 몹시 빠르고 세차게 부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게문은 옛날 식가옥에서 마루와 방 사이의 문이나 부엌의 바깥문입니다. 흔히 돌적이를 달아 여닫는 문으로 안팎을 두꺼운 종이로 싸서 바릅니다. 받다는 근심, 걱정 따위로 몹시 안타깝고 조마조마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신, 인매가 지은 잡기고담이 모본입니다. 이 책을 김동욱 교수가 현대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 및 사진을 빌렸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도심에서 마주친 조선시대, 종묘대제 어가행렬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임태우, 김근옥 연출의 2011년 MBC 드라마 짝패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늘 푸른 소나무의 중마고우, 뜻과 유래를 알자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황대의
조선 금군별장 그림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과 이교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픽사베이, 픽스타, 그리고 크라우드픽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